자, 문화이퍼의 현안조준 7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추석 연휴 끝나고 첫 번째 녹화를 진행하는데 연휴는 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사실은 연휴 네. 직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네네. 상 치르고 그거 사모제지나라고 추석 연휴를 다 보냈고요. 이제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조문 오신 많은 분들께 인사드리고 네. 네, 이런 일이 생깁니다. 네, 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응답을 해가지고. 네. 자, 그러면은 추석 때 어쨌든 돌아다니시고 연휴가 이번에 굉장히 길어가지고 뭐 추석 민심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뭐 추석 민심은 전혀 못 들었어요. 원래 추석 민심을 듣는 게 네. 상가를 다니면서 자영업자의 민심을 듣고 네.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방문하신 이제 그 사러 오신 분들한테 이제 살림살이 같은 거 얘기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 모일 때 이제 그 서양을 아니까 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또 지역의 여러 다양한 무슨 모임들에 가서 이제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 거 이게 듣는 거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민심 탐방이라는 게 되게 여러 유형의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좀 유심히 들으면 흐름은 보여. 이번엔 제가 장인상 치느라고 네. 전혀 못 돌아다녀서. 네. 아쉽게도 정확하게는 근데 뭐 못 다들 들었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봐도 네. 비디오인 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네. 그래서 아마 좀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아픔이 분명히 표출이 됐고요. 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정치 얘기로 들어가면 일단 대통령 얘기를 먼저 하니까 네. 지금 썩 잘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평이 아마 대체로 많이 나올 거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그 살아났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아마 주로 많이 나왔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격주로 이제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딱 일주일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각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못 자신 분들이 대부분이셨을 거고 기각이 나왔을 때 새벽 2시가 넘어서 나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을 텐데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네. 일단은 기각은 무죄가 아니다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얘기를 했고 그러나 기각에 대한 반응은 그것과는 무관하게 완전히 이재명 대표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기각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렇게 봐야죠. 그동안은 주로 검찰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난 1년 6개월간 검찰이 주도하면서 압수수색을 370번 이상 하고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언론에 마치 유죄의 심증을 만들기 위한 네, 언론 그러한 플레이가 근거 많았죠. 없는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죠. 네. 실제로 거기에 영향을 받은 국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이 처음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해서 법원의 첫 판결이 네. 구속영장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물론 이제 재판을 본격적으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한 것이지만 네. 판사는 다 똑같거든요. 이 판사의 판단 중에 첫 번째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무죄라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한동훈 장관의 말도 맞아요. 근데 유죄도 아니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 다퉈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유죄일 거라고 판단해서 계속 언론에 보도했던 기자들하고 검찰 반성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 판사가 꼼꼼하게 기록을 본 다음에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고 그럴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보는 게 맞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봐도 이재명 대표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은 100% 유죄다 라고 찍고 들어왔고요. 네. 당일날 체포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때 제가 살다 저런 놈을 처음 봤어요. 너무 45분인가요? 너무 오래. 근데 이게 네. 그냥 담담하게 왜 체포동의안을 보냈는가 하면 설명하면 돼요. 그동안은 보통 5분에서 7분 했어요. 네. 지난번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 할 때도 40분, 35분 했거든. 네. 이번에는 40분을 하는데 방식이 졸렬한 게 계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격적으로 네. 그냥 써온 거 읽으면 되는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약을 올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다가 얘가 이걸 부결시키려고 격동을 시키네. 지난번 윤관석 이성만 의원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또 와서 정치하네. 그래서 우리가 원내대표가 가서 항의했지 않습니까? 아니 장관이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짧게 요지만 얘기하고 나가면 되지. 여기서 피의사실 공표 다 그것도 하고. 무죄인지 유죄인지 확정될 수 없는 네. 일방적 주장을 막 던져서 국민들이 현혹하려고 하는 저 행위를 의장이 제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항의했는데 역시 그 5분간만 더 해라. 5분간 더 하라고 할 필요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지금 우리 당 의원들이 네. 저 국회의장에 대한 원성이 자자합니다.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우리 당 의장인데. 제가 봐도 40분씩 하게 놔두는 거는 그건 네. 안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그런데 이자가 이게 구속영장 심사로 가면 부결될 기각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부결시키려고 한 거죠. 건드리고 해서. 그렇죠. 일부러. 자극을 해서. 네. 근데 어쨌든 그도 실패했죠. 네. 그래서 가결 던졌던 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볼 때 구속영장 기각이 주는 의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판사가 잘 해주신 거고 네. 정치적 의미로 보면 1년 6개월간 이재명만 떠들던 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이제는 더 이상 이재명을 갖고 떠들 수가 없어요.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벗겨진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졌다. 벗어진 거죠. 왜? 이제는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검찰의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게 2건 있잖아요. 네. 언론이 보도합니까? 거의 안 나오죠. 검찰이 흘린 것만 쓰던 애들이 법원에서 얘기할 때 보니까 검찰이 흘린 것과 사실이 다른 이야기들이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안 써줘.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빨리 사법 리스크를 끝내고 법원의 시간으로 하는 게 맞다. 네. 예. 다툼이 여지가 너무 많아서요. 네. 저는 뭐 대부분 무죄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벗어났다. 이게 구속영장 기각이 갖는 정치적 의미로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다음에 네. 꿍얼꿍얼 대는 놈은 있지만 네. 대변인부터 원내대표, 당대표가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갖고 공격하는 게 사라졌잖아요. 당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이제. 재판부에서 정리. 재판부에서 기억했는데 지들이 네. 뭐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 네.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 왔다. 이제는 이재명 네, 대표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구속영장 기각, 저는 뭐 100% 영장 기각된다고 봤고 사실은 체포동의안도 저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결될 거라고 봤는데 네. 그게 가결되고 저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부결 던지셨죠? 당연하죠. 그거는 뭐 내가 부결된다고 보고서 내가 가결표 던지겠어. 근데 이제 아니, 이게. 나는 네. 이런 게 있어요. 그 국회의원들에게 너는 무슨 표를 던졌냐 네. 라고 확인하는 일.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헌법 기관이고 그들도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데 어떤 투표는 밉고 어떤 투표는 좋겠지만 예, 저는 지금까지 언론사가 하는 설문조사에도 응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언론사가 설문조사 많이 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네. 이 법안에 찬성하냐, 박연하냐, 뭐 여러 가지 쟁점 법안에. 저는 그거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의 어떤 뭐 서명해라. 네. 저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제 양심을 지키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제 정책 의견으로 당당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어디 가서 심사 받듯이 국회의원이 네. 그럴 필요 없다. 물론 궁금하신 분들이 많겠죠. 네. 그러나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 검사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다. 부결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결표를 던졌거나 검사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좀 다른 문제다. 다른 문제니까 그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국면이 시작되느냐. 네.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거나 뭐 내려오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아예 힘을 잃을 것이고. 이제는 끝났죠. 내년 총선까지는 또는 뭐 대표의 원래 정해진 임기까지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것도 네. 이재명 대표가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반 가서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이기려고 하는데 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으로는 조금 불안하다. 네. 그런 국면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분이 전략을 구사하면서 이재명의 지지자는 단단히 묶어놓고 네. 민주당 지지자들 그 다음에 중도를 좀 데려와야 되겠는데 중도를 데려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앉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무슨 사법 리스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그것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 아예 없다. 이런 시나리오는 완전히 끝난 거죠. 오로지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네.
굉장히 더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은 굉장히 당의 리더십이 확고히 보장되었다. 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거죠. 대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네. 이재명 대표에게 대들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결국 그동안 문제 제기한 건 사법 리스크 때문이었거든. 네. 사법 리스크 때문에 총선에서 이기기 좀 어렵다. 검찰의 공작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냐. 이게 이제 그 비명계의 논리였는데 네.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사법 리스크가 사라져버리니까 이제는 물러나라고 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제는 완전히 공고해진 겁니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라고 했던 사람들도 더 이상 주장할 근거가 사라져버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2라운드 혼란이 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언론사들이 있던데 제가 그 기자들한테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은 이제 없다. 이제는 설사 이재명 대표가 비대위로 가거나 선대위원장을 임명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이재명 대표가 선거 전략 차원에서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네. 비명계가 압박을 넣어서 그것 때문에 물러나는 일은 없다. 예, 이건 뭐 확실합니다. 네. 대표의 체제가 공고해졌다라는 건 확실한 거고. 네. 그래서 이어지는 게 결국은 곧바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언론사에서 싸움을 부추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공천 학살을 준비하고 있다, 피바람이 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는 온 동네 일부러 얘기하는 더 느낌이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령 몇 명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의원도 있긴 있어요. 제 심적으로는. 네, 그 과거에 네.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 네. 친박계 학살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는 친이계를 학살했죠. 네. 국민의힘 쪽은 이런 일들이 늘 있어요. 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반드시 학살할 겁니다. 아, 싹 갈아엎는다는 얘기가 네. 아니 유승민, 이준석하고 친한 사람들을 어떻게 공천을 주겠어요? 네. 아, 그래서 그 몇 주 전에 전원 초선 얘기도 나왔잖아요. 아니 이런 거잖아요. 네. 유승민을 밀어내고 네. 이준석을 잘라냈는데 이준석과 친한 사람들을 안 잘란다? 아니 이준석을 잘랐는데 이준석과 친한 사람을 안 자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 의사를 보인 거죠. 네. 물론 분위기가 나빠져서 또 고민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질로 보면 그렇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에도 감정이 좀 있긴 있겠죠. 어떻게 내가 병원에 누워서 극한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데 가결표를 던지냐라고 서운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시스템으로 공천 제도가 완비돼 있어서 이것을 당 대표가 허물고 인위적으로 자기에게 예를 들면 비판적인 네. 혹은 이번에 가결표 던진 사람들을 색출해서 공천 학살을 한다. 이건 시스템적으로 민주당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지역구의 당원과 우리 지지자들이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나 이 사람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해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즉, 인물을 선택하겠죠.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새로운 후보를 결정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도 민주주의자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여러 번 공언했어요. 지금 소위 비명계 지난번 이낙연 선배 도왔던 사람들에게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이 가 있지만 내가 보낸 바 없다. 그리고 나는 누구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는 그 지역의 당원과 유권자들이 판단해 달라. 네.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고 시스템 공천한다. 저희는 공천률도 이미 확정 다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가결표 던진 의원들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것을 이재명 대표의 칼로 해결하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당원과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 다운 방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또 그래서 또 시스템이 집단적으로 될 것 같아요. 공천 학살하는 것은 네. 불가능하다. 어려우면 좀 누구한테 맡기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근데 각 지역별로 몇몇 특정 인터뷰를 하신 분들한테는 지역구에 다 내려가 계시더라고요 이미. 그렇죠. 네, 보통은 예비경선 오래전에 또 준비해야 또 그 지역구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보면 근데 우리가 지난번 2020년 경선도 그렇고요. 네. 2016년도 그렇고 2010년은 물론 분당이 돼서 국민의당이 나와서 그랬습니다만 뭐 그때도 예비경선 하긴 했었죠. 실제로 보면 2020년도 보면 네. 의외의 결과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예를 들면 금태섭 의원이 강선우 의원한테 무명의 강선우 의원한테 졌잖아요. 네, 너무 무명이었죠. 그렇죠. 그때 내가 그때 물어봤어요. 강서구 주민들한테 강선우 씨 압니까? 잘 모르는데 금태섭 미워서 자른다. 네. 그러니까 네. 보세요.
알아서 자른다니까. 당원과 국민을 믿겠습니다. 아니 강선호가 금태섭을 이길 거라고는 네.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때 그렇죠. 그 당시에 김남국 의원이 금태섭 의원에게 경선 붙으려고 할 때 맞아요. 이해찬 지도부가 아 이건 너무 세다. 의도적으로 보냈다고 생각했다 싶어서 네. 김남국 의원을 안산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도 금태섭 의원이 무명의 강선호한테 졌잖아요. 네. 당원과 국민을 믿으면 네.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대로 벌을 받고 네. 잘한 사람은 잘한 사람대로 또 다시 경선에서 이기는 그런 전 100% 믿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국민과 당원이 그리고 이걸 해줄 것이다. 학살했다 이렇게 나오면 네. 나중에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도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슨 사람 학살이나 이런 잔인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용어는 안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네. 학살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잔인하고 네. 난폭한 리더로 보이게 하려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건 나는 저만 쓰겠습니다. 저만. 당연히 공식 입장이 아닌 야, 개인의 자격으로만 쓰겠습니다. 네, 알아서 하시고. 네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직전에 원내대표 선거도 있었습니다. 네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 반, 우려 반 하고 있는데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는 잘 아시죠? 뭐 워낙 친하죠. 네. 우리 임종석 의원이 그때 좀 억울하게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임종석 의원이 급히 한양대의 교수로 있던 홍익표 의원을 모셔왔어요. 그러니까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처음 그러니까 진짜 20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모셔와서 같이 힘을 합해서 당선됐죠. 그때는 큰 표차를 못 이겼어요. 2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워낙 성품이 원만하고 합리적이고 교수잖아요. 지적이고 네. 돈도 많아. 원래 집에 가는 교수 월급으로는 그냥 만지기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데까지 해도 되나? 네, 어쨌든.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처갓집이 좀 부유합니다. 네. 어쨌든 본인도 뭐 먹고 살만하고. 네. 근데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 양반이 가장 유명한 거는 박근혜 때 귀태라고 했다가 낙말 소동으로 해서 잠깐 사과를 했지만 제가 그때 그 집에 바로 찾아가서 사과하지 마라. 왜 사과하냐? 네. 근데 뭐 막말이라고 하도 언론이 하는데 귀태가 무슨 뜻인지 알고 막말이라고 주장하는지 물어봐라 기자들한테. 내가 그때 기자들 다 물어봤거든요. 귀태가 무슨 뜻이야? 했더니 몰라요. 근데 왜 막말이야? 막말이래요. 그리고 막말. 태어나지 말아야 박근혜 눈치를 다 보는 때라 네. 그게 막말이라고 주장하면 막 언론이 막말이라고 그래서 인정하는 귀태를 얘네들이 사전을 찾아가지고 네. 고사성어를 겨우 찾아서 네. 이러이러한 용어기 때문에 막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홍익표 의원한테 4천만 국민 중에 3,999만 9,900명이 9,990명이 네. 모른다 이 귀태란 뜻을. 넌 너무 어려운 말로 막말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사과 안 해도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찾아가서 몇 명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소주하면서 위로도 하고. 근데 문제는 막말을 해도 그렇게 어렵게 해. 이제 이 품격 있는 막말이네. 교수 스타일이죠. 네. 굉장히 합리적이고 삼선 의원 하면서 사실은 어느 계파에도 속해 있지 않은. 네. 근데 지난번에 사실은 이낙연 의원을 도왔어요. 네. 그래서 그거로 또 말이 많았죠. 네. 근데 또 지난번에 원내대표 나와서 박강원 의원에게 질 때는 또 그때는 소위 말하면 이재명 대표와 친한 사람들이 다 도왔어요. 네. 근데 졌죠.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둘을 원만하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돕겠다는 생각이 확실한 원내대표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무난히 잘 해낼 것이다. 합리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잘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이번에는 원내대표 선거에 가결표를 던진 사람이거나 거기와 친한 사람들이 출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다 출마 못했죠? 못해요. 후보상.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우원식, 남인순, 홍익표는 뭐 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이어서 사실은 자기네끼리 조정을 할 수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홍익표 의원은 지난번에 한번 출마도 하셨고 또 그때 고배를 마셨던 그런 것들도 제일 먼저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좀 잔인하게 하는 편이야. 아니 근데 홍익표 의원이 그때 처음 출마했을 때도 저 사람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현역 의원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기사가 많이 쏟아졌어요. 왜냐면 본인이 어려운 지역구로 옮겼기 때문에 공천을 할 때도 당당하게 현역들한테 나도 어려운 데로 갔으니 당신도 가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제일 불편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네. 공천 때마다 당직을 맡고 원내대표 하고 해봤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공천 실무에 원내대표는 거의 관여를 안 합니다. 주로 원내만 하고.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결정할 때 네. 최고위원회 올라오면 네. 그때 원내대표가 입장은 얘기할 수 있지만 대개 공천의 지도부의 일원이긴 하지만 원내대표의 개입력은 되게 약해요. 그래서 넘버 투긴 하지만 당 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느낌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그런 문제에 관여는 안 한다. 그리고 홍익표 의원의 특징상 네. 그 공천에 이래라 저래라고 이렇게 관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개입, 이 정도면 개입하셔도 될 용단인데 서초로 옮긴 이유는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서초로 옮긴 다음에 2번 같이 술 먹었죠. 아,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첫 번째가 네. 자기 부끄러웠다. 뭐가? 당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할 때 자기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으로 가서 당에 기여하고 싶었다. 이건 진심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과연 네. 그랬더니 형님도 불출마했잖아요. 그래서 글쎄 나도 물론 나는 세대 교체를 위해서 불출마했지만 자네 아직 젊은데 그랬더니 8학번이거든요. 근데 네. 저도 꽤 나이 들었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친구가 당에 네. 뭔가 당의 3선 이상 의원들이 그렇게 어려운 지역으로 가는 모습을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게 당에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내가 참 좋은 멋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네. 두 번째 서초에서 한번 이겨보겠다. 서초에서 이길 수 있는 캐릭터로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거 어려울 텐데. 근데 이제 이 친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데서 다시 도전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 후배나 당에 도움되지 않겠냐.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뭉클했어요. 그때 네. 서초구 가서 먹었거든요. 술 몇 사람하고 와서.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외모로 볼 때는 수더분하고 합리적인데 그런 강단 있는 결심을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훌륭한 후배다 생각합니다. 다른 중진 의원들도 참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공고해진 입지와 신임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제 할 일이 많아요. 당장 이제 다가오는 게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과반을 넘겨서 반대를 하면 네. 부결이 되는, 그래서 임명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균용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 후보 중에 가장 결격 사유가 많고 논란이 많아서 부결시킬 것이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실제 부결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늘 그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위원들이 네. 저희 각 의원실에 뿌린 네. 이균용 대법원장이 부적격한 9가지 이유. 네. 9가지나 됩니까?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걸 네. 보내왔어요. 네. 근데 뭐 다른 이유는 내가 빼더라도 네. 이 3가지 정도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3가지. 전부 재산 문제예요. 근데 그 재산 문제가 전부 현행 법 위반 사유예요. 그렇죠. 그럼 대법원장이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수장인데 네. 대법원장이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몰랐다고 답변한 그러면 이 비슷한 법을 어긴 사람이 기소됐을 때 판사가 진행을 하는데 네. 피고인이 판사님 이건 대법원장님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법원장님도 이렇게 했는데 네. 왜 저를 처벌하십니까? 그러면 유죄를 때릴 수 있어요? 무죄를 때릴 수 있어요? 자, 그런 질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감하죠.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자, 보세요. 당연히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해외 거주 중인 장녀가 있어요. 네. 해외 거주 중이면 학비하고 생활비는 대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양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도 없이 어렵게 떠돌이 생활을 한대요. 장녀가.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이균용 네. 씨가. 월세 사셨나 예. 보네. 아니 그럼 외국 가면 그럴 수 있죠. 외국 가서는 집을 안 사니까.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생활비와 학비만 줬으면 재산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것만 네. 쓰면 되니까. 네. 좀 여유 있게 혹시 몰라서 용돈이 남았다. 그걸 합리적인 수준에 남겨놓을 수 있죠. 네. 이 재산이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 2억 5천만 원의 예금이 있어요. 너무 많이 남겨놨는데요. 네. 이건 증여죠. 네. 증여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증여세 물고. 10년간 5천만 원 이상 증여하면 반드시 증여세를 물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2억 5천만 원을 어디서 생겼냔 말이에요. 집도 없이 어렵게 떠돌이 생활하고 수입원이 없는데 그럼 부모가 준 거 아니에요. 네. 증여세를 안 내 세금 포탈이에요. 그리고 이건 현행법 위반이에요. 네.
두 번째, 가족회사를 이용해가지고 불투명한 재산 형성을 했다. 이거예요. 비상장 주식을 10억 원 규모로 보유하고 10년간 3억 원이 넘는 돈을 처가해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돈을 배당받았어요. 부인이. 네. 몰랐대요. 근데 아니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것을 모를 수는 있어. 그럴 수 있었죠. 부인이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지. 네. 근데 배당을 받아서 예금이 들어왔잖아. 아, 돈이. 그렇죠. 돈이 들어온 걸 몰랐단 말이야. 네. 모르긴 어렵죠. 어머니 부인이 정말 나쁜 사람이지. 아예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면은 그럴 리는 없죠. 무슨 소리야. 이걸 돈을 썼는데. 그다음에 자 보세요. 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판사 시절에 네. 수년 전에 이러한 형태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공직자에게 네.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어요. 아, 법 위반이거든. 본인이랑 똑같은. 똑같은 거죠. 네. 근데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단 말이에요. 재산 신고 누락을. 그 당시에 그 사람은 몰랐다 그랬어요. 법정에서 몰랐다. 그런데 당선 무효형. 똑같은 그러면 일이 이 됐는데. 사람이 네. 자기는 누구는 당선 무효형을 헌법 이건 법 위반이라고 무효형을 때려놓고 자기는 대법원장이 된다? 이거는 어렵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네. 저 이제 재산 누락할래요. 그래서 가서 재판 받으면 이근영 대법원장도 누락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 판사가 미치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개인의 비리를 넘어서서 법원 전체의 판결을 네. 어떻게 할 건가를 혼선을 주고 혼란을 주는 문제다. 네. 예. 법 위반자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원들이 이제 표결을 할 때 임명 무효형을 내리면 되겠네요. 표결을 던져서. 더군다나 네. 이 사람이 대법원장이면 법관들을 통솔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람이 진보고 보수고 간에 존경받는 선배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수년간 법원 내에서 다면 평가 네. 제일 꼴찌했어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에서도 최하위권. 조직 내외에서 신망이 없네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평가가 있고요. 네. 법관들 내에서 평가가 있는데 그래서 최하위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장감은 아니라는 소리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조직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 사람이 좀 보수적이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아니 뭐 보수적인 대통령이 보수적인 대법원장 지명하는 거를 속으로는 의씨 이래도 네. 할 수 없죠. 다만 법관 대법원장이 될 만한 교적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만 본다면 네. 법을 위반했고 법원 내의 평가가 이렇게 안 좋은데 네. 수없이 많은 기자들이 법원 내부에 전화를 했대요. 이러이러한 자기들 옛날에 알던 판사들한테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그 사람은 뭐 대법원장감은 아닌데. 그래서 기자들도 네. 이렇게 법원 내에서 평가가 안 좋은 사람을 왜 지명했지? 그러니까 적어도 그동안 보수적인 대법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뭐 사법 파동에 휘말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당시 지명될 때는 진보적인 판사들도 그 사람은 보수적이긴 하지만 대법원장 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인정을 그러니까 하네요. 다 우리가 가결을 시켜준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감이 안 되고 법을 어겼고 법을 어겼는데 그날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는 과정 자체가 아주 더러웠어요. 아주 비겁하고 졸렬하고 옹졸하고 네. 거짓말하고 웃고 막 그랬어요.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가결시킬 수가 없어요. 당론으로 그래서 네. 이것은 뭐 당론으로 안 정해도 네. 당론으로 정할 필요는 있겠는가 싶지만 저는 부적격 당연히 보고 부적격이다. 네. 여기는 이 동의가 가결될 것으로 동의는 부결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윤석열 대통령 네. 이런 사람 지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지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을 지명할 줄 아는 네. 그런 대통령. 대부분 훌륭한데 그 중에 비슷한 사람을 불러서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나는 네. 뭐 이것 때문에 어떤 후폭풍이 뭐냐 전혀 없다고 후폭풍 없어요. 이거 너무 후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부결시키는 것으로 네. 아마 오늘 오후 2시에 의총을 여는데 거기서 그렇게 결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것도 짧게 몇 개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 장관 후보자는 여당이 인사청문회를 안 들어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 이건 무슨 상황인 거예요, 도대체? 처음이죠, 의원 되시고 나서. 정말 여야가 뒤바뀐 느낌인데 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핑계는 네. 야당이 인사청문회 날짜를 계획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라는 네. 것이지만 네. 이 사람을 방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여당이 봐도 너무 부끄럽고 도저히 방어가 불가능하니까 네. 인사청문회를 무산시켜서 그냥 임명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네, 어차피 그래서 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쨌든 겸손하기도 하고 뭐 해명도 잘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네. 뭐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으로는 김행이라는 사람은 해명이 불가능해요. 네. 지금도 해명 안 하고 있어요. 계속 기사가 또 쏟아져요. 여기는 법률 위반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자기들이 도저히 양심상 옹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산 전략으로 간 거예요. 날짜를 왜 안 잡아주겠어요? 무산시키려고 안 잡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잡았더니 일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산 저기 안 하겠다. 예. 근데 저는 참 속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네. 속은 터지지만 윤석열 대통령 옆에 네. 이상민 네. 행안부 장관,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네. 김행 네. 여가부 장관 네. 이 세 명은 꼭 있어야 돼요. 이 세 명이 네. 계속 싸가지 없는 발언을 해가지고 네. 국민들의 이 심기를 건드리는 아, 정권의 인기를 떨어뜨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네. 특히 한동훈과 김행은 그 졸렬하고 이 모진 얘기들을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렇게 낙마시킬 수가 있나요? 없죠, 법률적으로는. 김행은요 이 정도면 우리 정부 같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가 봐도 네. 이거 낙마시켜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무산 전략으로 가서 임명시키게 하겠다는 전략을 대통령실과 짠 거예요. 왜? 도저히 옹호해줄 수가 없고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부정비리가 드러나니까 네. 이건 뭐 그러면 낙마를 시켜야지. 그렇죠. 끌고 가겠다는 게 뭐예요? 네. 그럼 뭐 친해서 그런 거예요? 윤석열은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네. 한번 임명한 사람은 끝까지 간다. 아. 이 룰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당해보라고. 아, 쓸데없는 의리로 내년 총선을 말아먹는.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우리 어수선할 때라서 그런데 우리 당에서 굉장히 세게 조졌어야 되는데 네. 인사 검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있어요. 네. 원래 우리 옛날에는 인사수석실, 네. 민정수석실. 그래서 주로 검증을 인사 추천은 인사수석실에서 하고 네. 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 책임을 민정수석에게 밀었어요. 네. 보통 이제 청와대한테. 근데 이번에 얘네들이 구조를 바꾸어서 네. 법무장관이 인사검증을 총괄하게 했잖아요. 네. 그리고 검사들이 인사검증을 해요. 지금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팀이 있어요. 이 정도의 범죄 사실들, 응? 이균용 씨, 또 김행. 김행 이런 사람들은 법을 위반한 건데 네. 이런 정도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인사검증을 책임진 법무부 장관이 책임질 문제예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인사검증을 책임진 검사들 법 몰라? 법을 몰라? 판례를 몰라? 김웅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김행 법률 위반이라고 잘 써놨더라고요. 아니 이건 누가 봐도 법률 위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가다 만나서 김행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아유 씨로 다 도망가요.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폭탄을 계속 여권대에 던지고 있는 대통령과 네. 한동훈 장관. 이게 정말 총선에서 심판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알지만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만 이 모든 문제를 네.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네. 강서 구민들이 심판해줘야 된다 이거.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면 강서구 청장 재보궐선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녹화 기준으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10월 11일 강서구 주민의 소중한 선택이 필요한데 뭐 선거야 당연히 이기겠죠?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적게는 6%, 많이는 한 8, 9% 네. 이렇게 이기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흐름은 김태우와 윤석열 심판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투표율이 관건인데 네. 저렇게 재보궐선거가 들썩들썩하면 저기 투표율도 네. 아주 낮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저도 이제 5일 날하고 7일 날 두 번 계속 방문해서 이제 선거 운동을 지원할 계획인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네. 그다음에 그 지역 국회의원 세 분한테 내가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나쁘진 않긴 한데 지난번에 한번 접어서요. 이런. 강서구가 지역이 아닌데 지난번에 한번 졌지 않습니까? 네, 되게 그것에 대한 약간의 공포감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 믿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투표율이 달려 있다. 네, 투표율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근데 이제 이번 선거가 의미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선 전초전 네.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총선 전초전뿐만 아니라 결국 김기현,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달려 있는 선거입니다. 네. 만약에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네. 또 다시 또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또 스멀스멀 나오겠죠. 하려고 하겠죠. 예. 근데 우리가 이기잖아요. 네. 그럼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책임론이 나오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네. 총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혼선 없이 단합해서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겼을 경우, 네. 지는 경우는 상상하지 않을게요. 네. 그럴 리 없으니까요. 짭짤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네. 이 구속영장 기각부터가 민주당의 시간이 온 거예요. 이재명의 시간이 온 거예요. 검찰의 시간은 가고 한동훈의 시간은 가고 법원의 시간이 왔죠. 그런 겁니다. 이 선거를 이기면 제1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는 거죠. 네. 본인이 찍어. 아니 범죄자를 네. 사면복권 시켜가지고 무리하게 공천을 준 거 아니에요. 네. 예? 당은 그때 무공천을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려고 했거든. 근데 대통령실에서 뭔 소리냐고 누르니까 갑자기 당에 있던 사람들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사들이 갑자기 기류변화 이러고 기사가 나왔어. 기류변화가 왜 생겨요? 대통령실에서 찍어 누르니까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선거에서 지게 되면 일차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대통령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지자는 부글부글하겠죠. 어이씨, 그걸 우리가 이거는 무리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억지로 찍어 눌러갖고 이게 뭐야? 라는 불만들이 생기겠죠. 레임덕의 시초는 내부의 불만입니다. 네. 예. 근데 이 선거를 졌다고 레임덕이 바로 오진 않아요. 레임덕은 총선에서 졌을 때만 와요. 네. 그러면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냐? 김기현 대표에게 화풀이를 하죠. 지금 당장 대통령한테 화풀이할 수 없잖아요. 네. 공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네. 김기현 대표에게 화풀이를 하게 돼 있죠. 그럼 김기현 대표 법률상으로 그다음에 제도상으로는 공천에 사인한 사람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에게 화풀이를 하게 돼 있죠. 실제 힘은 대통령실에서 발휘한 것을 알지만 네. 김기현에게 책임져라. 네. 그럼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책임을 질까요? 사퇴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로 사퇴하지 않죠. 근데 그러면 내용이 깊어지죠. 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김기현은 누구 때문에 당 대표가 됐어요? 대통령. 그렇죠. 네. 그럼 다시 대통령과 독대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재신임한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누르려고 하겠죠. 그래서 코스는 그렇게 가기 뻔한데 네. 문제는 이런 거죠.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 네. 이제 완전히 불안해지죠. 그렇죠. 수도권 전체가 이따위로 공천을 강서 하고. 그러니까 이거죠. 만약에 근소한 차이, 네. 뭐 0.00% 뭐 1%도 안 되는 차이로 졌다. 네. 그러면 이제 아씨 너무 아쉽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그렇게 없는데. 묻으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 5% 이상 10% 정도 차이로 만약에 졌다. 네. 그럼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의원들 출마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방법을 내놔라 그러면 이름 다 죽는다. 그래서 수도권 위기론이 다시 급부상하죠. 언론도 수도권 위기론을 계속 쓰죠. 네. 당이 그 수도권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을 압니까? 모르죠. 울산밖에 모르잖아요. 네. 울산도 지금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 해답을 찾지 못하고 표류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당 같으면 너무나 정치적 의미가 큰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흔들려요. 저 당은 대통령이 찍어 눌러서 다시 재신임하면 흔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수도권 의원들과 수도권 출마자들의 불만이나 불안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제가 볼 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내부가 내홍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수습이 불가능하죠. 대통령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네. 예, 그러면 굉장히 어지러워지죠. 근데 그게 지금 보시면 알지만 보통 총선을 준비할 때 언제부터를 보냐면 추석 이후부터를 선거 준비 기간을 봅니다. 네. 잠재적 준비 기간. 네. 그 다음에 12월, 1월을 공천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2월, 1월, 2월을 네. 딱 3개월 동안. 공천기구 결성 및 또 그 공천 심사 기간으로 보죠. 그다음 경선을 하죠. 2월, 3월에.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준비기에 내용이 있으면 네.
준비를 잘 못해요. 그럼 우리가 총선에서 도움이 됐죠.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의 의미를 총선 전초전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민심을 읽을 수가 있고 각 당의 지도부가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부터 전화를 돌려야 돼요. 강서구 강서구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네. 너 힘들어도 그날 꼭 투표하시라. 예. 네. 그래서 당일날도 네. 괴롭혀야 돼요. 너 지금 어디냐? 투표했냐? 투표했냐? 아,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 민주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네. 김기현 대 이재명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방문 여부도 중요할 것 같은데. 가셔야죠. 가시겠죠? 이번 주말은 반드시 가셔야죠. 네. 당 대표가 한 번도 안 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저 단식을 그만두시고 나서 네. 지금 한 꽤 연휴 기간 지나고 4월 지났으니까 그 회복은 좀 됐을 거예요. 다른 발병이 뭐 이런 것들은 못 들었거든요.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게 체력이나 뭐 이거는 식사를 하시면서 정상화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단식의 후유증으로 혹시 장기나 어디에 손상이 있느냐, 기능이 아주 나빠졌느냐 이제 요 문제인데 들려오는 소식은 후유증이 아주 심각하다. 이런 소식은 안 들려온 걸 보면 좀 계속 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 걸로 보고 네. 이번 주말쯤에는 그래도 그때가 중요하니까 왜냐면 그때 사전 투표가 있거든요. 네. 아, 그러면 반드시 또. 네, 주말쯤에는 아마 좀 방문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표의 체제가 공고해졌고 신임 원내대표 체제 출범해서 가장 첫 번째로 치르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반드시 좀 승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라는 당이 저력이 있는 게 구속영장 기각되기 전까지만 해도 당이 뭐 곧 깨질 것처럼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네. 근데 우리 민주당은 위기에 강해요. 위기가 오면 또 자체 정비를 해서 네.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 되신 것도 참 잘 됐고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도 정말 큰 투쟁으로서 많은 성과가 있고 네. 구속영장 기각되고 만약에 다음 주에 우리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이기게 되면 네. 이제 완전 민주당이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오죠. 알겠습니다. 10월 마지막 4, 4분기 분위기를 확 잡고 연말까지 몰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심하지 말고 네. 강서구청장 선거에 일주일간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화 많이 돌리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대표 현안 조준 7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